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즈니스와 기업가 모델 14강 넷플릭스 이제 13강과 14강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요. 규칙 없음에 이제 또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토네이도 모양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인재 밀도를 극대화하고 솔직성을 극대화하고 대부분의 통제를 제거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책임 문화를 강화하는 법에 대한 거를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 그걸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키퍼 테스트, 그리고 피드백 서클, 통제가 아닌 맥락으로 리드하라. 요것들을 이제 14강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인재 밀도를 극대화하라. 키퍼 테스트인데요. 키퍼 테스트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간다면 그 사람을 붙잡고 싶겠냐. 이거를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붙잡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내보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는 겁니다. 매니저들이 부하 직원의 성과를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키퍼 테스트의 활용법을 숙지하게 하라. 부하 직원이 다른 회사로 가서 비슷한 일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붙잡겠는가? 찾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건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택 랭킹 시스템은 피하라. 이거에 대한 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성과를 높이는 문화에는 가족보다 프로스포츠팀이란 개념이 더 가깝다. 투철한 헌신과 결속, 동료애를 키울 수 있도록 매니저를 교육하고 아울러 괴롭더라도 끊임없이 모든 직책에 최고의 선수를 채우도록 하라. 그리고 누군가를 내보낼 일이 생기면 퍼포먼스 임프루먼트 프로그램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하지 마라. 이제 투입보다는 후한 퇴직금을 줘 내보내라. PIP는 개인적으로 치욕일 뿐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더 큰 비용이 든다. 그리고 성과 위주 문화에는 직원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런 문제는 매니저와 즉각적인 키퍼 테스트를 사용하기에 권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제가 일을 그만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저를 붙잡으실 건가요? 직원을 내보낸 뒤에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그간의 사정을 설명한 뒤 그들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라. 그렇게 하면 자신이 다음 차례에 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줄이는 한편 회사 매니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세월 동안 기업은 대부분 가족에 의해 운영되었다. 요즘 CEO들이 자신의 회사를 흔히 가족에 비유하는 것도 아마 그런 역사의 잔재가 아닌가 싶다. 가족은 소속감과 위로 그리고 헌신으로 서로 돕는 집단을 의미했다. 어떤 기업은 자신들이 고용한 사람들이 회사에 깊은 애정을 갖고 충성하기를 바라지 않겠는가? 월마트의 안내 도우미들은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월마트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게끔 훈련받았다. 그들은 방문하는 고객을 자기 집에 오는 손님처럼 반갑게 맞으라고 교육받는다. 넷플릭스 엔지니어링 부사장인 데니얼 제이콥스는 넷플릭스에서 10년간 일하기 전에 워싱턴 DC의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에서 10년간 몸담았다. 그는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 시절 느꼈던 가족적 분위기의 이점을 이렇게 설명한다. 저는 1999년 말에 온라인으로 NPR에 채용된 최초의 풀타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습니다. 전 일 욕심이 많아요. 하긴 저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NPR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명감이 투철하고 뉴스와 정보를 다루는 조직에 대한 헌신적인 애정이 남달라 했습니다. 모두가 그런 공통의 목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직장이라기보다 하나의 가족 같은 문화가 형성됐죠. 아주 매혹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직장에서 사람들과 끈끈한 인간관계를 많이 맺었어요. NPR은 유대감이 남다른 가족 문화여서 많은 사람이 실제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NPR의 창립 발기인 중 하나인 수잔 스탠버그는 NPR 직원들이 사내결혼 명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NPR 직원들의 사내 결혼 명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NPR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조직이지만 그곳에서 만나 부부가 된 사람들의 명단은 꽤나 길었죠. 데니엘 역시 동료들이 했던 말을 기억한다. NPR에서 3년만 근무하면 평생 NPR에 있게 돼. 물론 사랑과 성실함이 가족의 전부는 아니다. 가족은 서로 조금 못나도 봐주고 엉뚱한 짓을 하거나 변덕을 부려도 참아준다. 오랫동안 서로 헌신하고 의지하고 지지해왔으니까 누구 한 사람이 못되게 굴고 자기 몫이나 책임을 다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무마할 방법을 찾는다.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모두가 끈끈하게 뭉쳤으니까 그것이 바로 가족이다. 하지만 데니얼이 전하는 NPR의 이야기의 뒷얘기는 가족 같은 직장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NPR의 문화는 좋은 점이 많고 또 나름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직장을 가족으로 여길 때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우리 팀에는 패트릭이라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노련한 엔지니어였지만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능력이 부족했어요. 무슨 프로젝트를 해도 완성하려면 남들에 비해 항상 시간이 배로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가 작성한 코드에는 중대한 버그나 문제점이 자주 발견되었고 그래서 다른 엔지니어들이 수시로 개입해야 했어요. 패트릭은 아주 성실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복잡했습니다. 그는 일을 제대로 해보려고 남들보다 더욱 노력했고 혼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도 그가 잘 해내기를 간절히 바랐고 또 그의 부족한 능력에 맞는 기회를 찾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놓는 결과는 늘 동료들에 비해 좋지 않았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패트릭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아주 멋진 친구였는데도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패트릭은 무얼해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그가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느라 다른 사람들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손해봤고요. 문제가 점점 심각해졌죠. 팀의 에이스 엔지니어들은 그 문제로 답답해했고 그럴 때마다 저더러 어떻게 좀 해보라고 졸랐어요. 저는 그들이 참다 못해 다른 곳으로 가버릴까 봐 걱정되었습니다. 패트릭만 아니면 정말로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팀이었어요. 그 대신 다른 사람을 데려다 놓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상세하게 말했더니 패트릭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라면서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라고 제게 당부하더군요. 그의 해고는 논의 대상도 아니었어요. 그런 약점이 해고할 명분도 안 되고 딱히 잘못한 일도 없다는 식이었죠. 우리 조직은 가족 같은 분위기여서 되게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는 우리 가족이야. 가족은 함께 하는 거지. 우리는 그 사람과 계속 같이 일할 거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있어도 그냥 안고 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도 초기에는 매니저들이 앞장서서 회사 분위기를 가족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 보려고 했었다. 그러나 2001년 대량 해고 사태 이후 성과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본 우리는 가족이라는 말이 높은 인재 밀도를 지향하는 직장에 어울리는 비유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우리는 직원들이 끈끈한 유대감으로 회사에 헌신하면서 자신을 더 큰 전체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직원들이 이 회사를 평생 직장으로 여기길 바라지 않았다. 직장은 어떤 사람이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고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가 마련돼 그런 마법 같은 기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더는 직장에서 배울 것이 없거나 자신의 탁월성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그 자리를 자신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넘겨주고 자신에게 더 잘 맞는 역할을 찾아가야 한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가족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각자가 자기 살 궁리만 하는 개인들의 집단인 건가? 그것은 결코 우리가 지향하던 바가 아니었다. 많은 논의 끝에 패티는 넷플릭스의 성격을 프로스포츠 팀으로 규정해보자고 제안했다. 처음 그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시큰둥했다. 회사를 스포츠팀에 비유하는 것은 가족만큼이나 식상해 보였다. 그러나 그녀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자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패티는 영화를 예로 들었다. 마침 아이들과 함께 19번째 남자를 볼 기회가 있었어요. 프로야구 팀 이야기인데 선수들끼리 관계가 보통이 아니더군요. 정말로 유대감이 대단했어요. 서로 부족한 점을 메워주고 밀어주었죠. 그들은 함께 기뻐하고 서로 위로했으며 각자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어서 말하지 않아도 한 몸처럼 움직였어요. 그러나 프로 선수들이 가족이 될 수는 없었죠. 감독이 바뀐 뒤로 1년 내내 각 포지션의 베스트 플레이어가 채워질 때까지 선수들이 계속 나가고 들어왔어요. 패티가 옳았다. 나는 넷플릭스의 모든 매니저가 자신의 부서를 최고의 프로팀처럼 운영하길 바란다. 헌신적이고 끈끈한 동지애로 뭉친 팀 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니저들이 각 포지션에 최고의 선수를 앉히는데 필요한 힘든 결정을 계속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가지고 있다. 프로 스포츠팀은 높은 인재 밀도에 좋은 비유다. 프로팀의 선수들은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뛰어난 기량이 요구된다. 그래서 매니저들은 필요한 때 모든 자리를 최고의 인재들로 채워야 한다. 이기는 팀이 되도록 훈련받는다. 그래서 감독과 다른 선수들이 경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솔직한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제일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시원치 않으면 매니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과 함께 글을 내보내고 다른 선수를 교체한다. 성과가 뛰어난 팀은 협업 능력과 서로에 대한 신뢰가 남다르다. 모든 구성원이 자신이 하는 일과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일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기량이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놀라운 실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기심을 자제하고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언제 공을 패스할지 알아야 하고 동료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해야 하며 팀이 이길 때만 내가 이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넷플릭스에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문화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 팀이다. 우승팀이 되려면 모든 포지션에 최고의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한 쫓겨날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면 요즘 사람이 아니다. 프로스포츠나 올림픽에서 감독의 역할은 뛰어난 선수를 위대한 선수로 바꾸는 것이다. 선수들도 그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매 경기를 뛸 때마다 팀에 잔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우승컵보다 직업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넷플릭스라는 직장이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는 그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밝혔다. 이에 관해서는 타협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이기는 팀에 속하는 것을 중시하는 사람은 우리 문화가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최고의 기량으로 멋진 경쟁을 펼치는 팀을 지향하는 한편 동료들과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서로를 돌본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를 돌보면서 이렇게 갔다는 거고요. 예. 우리 아까 나왔던 스택 랭킹 시스템을 좀 보면 예.
영화 헝거게임에서는 캐니스 역을 맡은 제니퍼 로렌스가 운동복으로 위장한 채 어떤 작은 플랫폼에 서서 경쟁자를 탐색하는 장면이 나온다. 차출된 23명의 12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은 서로 죽고 죽이는 시합을 벌이는데 이 장면이 TV로 중계된다. 승자는 한 명뿐이니 나머지는 다 죽을 것이다. 살아남으려면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한다. 넷플릭스에서 처음 인터뷰를 시작할 때 나는 회사 분위기가 사무실에서 벌어지는 헝거게임 같을 것으로 예상했다.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누구 한 사람이 이기면 다른 사람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자리 하나를 놓고 벌이는 경쟁이니까.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들이 과거에 시행했던 방법에 관해서도 읽은 적이 있다. 물론 지금은 이런 방법은 내부 경쟁만 유발하는 좋지 못한 발상으로 평가받아 퇴출되었지만 그러나 2012년까지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매니저들은 직원들을 최고부터 최저까지 성과에 따라 점수를 매긴 후 최저 점수를 받은 직원을 내보냈다. 저널리스트인 커트 H. 왈드는 베니티 페어의 기관 마이크로소프트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해고된 직원의 말을 이렇게 인용한다. 당신이 10명으로 구성된 팀에 있다고 합시다. 출근한 첫날 가만히 보니 모두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두 명은 높은 점수를 받고 7명은 보통 점수를 받고 한 명은 나쁜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회사와 경쟁을 벌일 게 아니라 동료들과의 경쟁에 집중해야겠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대놓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방해하게 됩니다. 제가 배운 가장 쓸만한 방법은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면서 그들이 저보다 높은 순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정보를 적당히 틀어지고 내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아닌 팀이라는 넷플릭스의 구호와 다를 게 뭘까? 보나마나 넷플릭스의 직원들도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앞에서 웃고 뒤로는 서로 헐뜯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인터뷰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런 조짐을 찾아볼 수 없었다. 리드 넷플릭스에서는 직원들이 자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치열한 내부 경쟁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에린 마이어가. 그래서 리드 헤이스팅스 CEO는 기업들이 우리처럼 인재 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게 되면서 뜻하지 않게 내부 경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은 평범한 직원들을 몰아내고 내부 경쟁을 부추기는 절차와 규정을 강행한다. 최악의 사례가 소위 말하는 스택 랭킹, 구성원의 성과를 수치하여 층을 쌓듯 서열하는 인사평가 제도이다. 활력 곡선, 바이탈리티 커브라고도 하고 소위 말로 랭크 앤 양크라고도 부른다. 에린이 앞서 인용한 이 베니티 페어 기사는 스택 랭킹의 한 가지 버전을 설명한 것이다. 지위와 골드만삭스도 스택 랭킹 시스템으로 인재 밀도를 높이려고 했다. 이 방법을 사용한 최초의 CEO는 아마도 잭 웰치일 것이다. 그는 지위에서 매년 직원들의 순위를 매겨 하위 10%의 직원을 내보내는 식으로 성과를 높게 유지한 것으로 유명하다. 2015년에 뉴욕타임즈는 지위가 이 같은 평가 방식을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12년에 그만두었듯이 말이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스택 랭킹은 협업을 가로막고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즐거움을 망가뜨린다. 우리는 매니저들에게 키퍼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라고 권한다. 하지만 정해진 비율에 따라 해당하는 직원을 해고하거나 순위를 매기는 짓은 하지 않는다. 랭크 앤 양크나 몇 프로를 내보내야 한다와 같은 방식은 거부한다. 그렇게 하면 평범한 직원들을 내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팀워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직원은 내부 동료가 아닌 다른 경쟁사들과 경쟁해야 한다. 랭크 앤 양크를 적용하면 인재 밀도가 높아지겠지만 협업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다행히 높은 인재 밀도와 긴밀한 협업은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 키퍼 테스트를 통해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룰 수 있으니까. 이는 우리에게 프로스포츠 팀과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의 팀의 자리에는 정해진 수가 없다. 우리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플레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에 몇 명까지 뛸 수 있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팀에 뛰어난 선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과도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성과를 많이 낼수록 우리는 더욱 성장할 것이다. 더욱 성장할수록 명단에 포함된 포지션도 늘어날 테고 포지션의 수가 늘어날수록 유능한 인재가 활동할 공간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2018년 11월 잡지 더 위크가 공포의 넷플릭스 문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그 기사는 기즈모도라는 IT 전문 온라인 매체의 렛 존스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는 넷플릭스가 억지스러운 정지, 그들끼리만 통하는 용어, 끊임없는 두려움을 조장한다고 꼬집었다. 또 그보다 앞서 1개월 전에 샬리니 라만찬트란과 조 플린트가 월스트리트저널에 넷플릭스 직원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썼다. 지난 봄 넷플릭스 홍보팀 중요회의 때 누군가는 매일 출근할 때마다 오늘 해고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털어놓았다.
내가 인터뷰한 넷플릭스 직원 중에도 직장에서 쫓겨날 걱정을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암스테르담 지사의 리크루터인 마르타 뭉크 데알바도 그중 하나였다. 그녀는 2016년 스페인에서 네덜란드로 건너와 넷플릭스 인적자원부에 들어간 자격증을 갖춘 심리학자다. 그녀의 사연은 이렇다. 저는 처음 몇 달 동안 동료들이 저를 드림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 찍어 결국 쫓아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치기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실력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전 생각했죠. 여기가 정말 내가 있을 곳인가? 내가 속빈강정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차리는데 얼마나 걸릴까? 매일 아침 8시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 버튼이 꼭 방아쇠 같은 기분이 들어 가슴 한쪽이 오그라들었어요. 문이 스르르 열리면 저쪽의 상사가 저를 해고하기 위해 버티고 서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너무도 아까운 기회를 잃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일했고 그 어느 때보다 저 자신을 가혹하게 몰아붙였죠. 그래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의 디렉터인 데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넷플릭스 입사한 첫 해 동안 저는 매일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습니다. 9개월 동안 저는 사물함에 짐도 풀지 않았어요. 그 짐을 정리하는 날 바로 잘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저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희 동료들도 틈만 나면 키퍼 테스트를 입에 올렸으니까요. 택시를 타도 점심을 먹어도 우리 대화의 으뜸 주제는 늘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최근에 누가 나갔대. 내 생각엔 누가 쫓겨날 것 같네. 어쩌면 우리가 쫓겨날지도 모르네 하는 얘기들이었죠. 그런 걱정이 기우였다고 생각한 것은 상사가 저를 디렉터로 승진시켜준 그때뿐이었어요. 키퍼 테스트는 분명 인재 밀도를 높이지만 아울러 직원들의 걱정거리를 만든다. 조금 신경 쓰인다에서부터 팀 내에 내쳐질까봐 가끔 무섭다라는 반응까지 걱정의 수위도 다양했다. 리드, 당신은 직원들의 이 같은 두려움의 문화를 완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또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카약을 탈 때는 움푹 꺼진 곳이 아닌 그 옆에 평탄한 물길을 보라고 한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위험한 곳을 계속 바라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노를 젓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말한다. 배우고 협력하고 성취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한다. 운동선수가 부상을 너무 걱정하다 보면 몸을 날렵하고 자신있게 움직일 수 없다. 그렇게 하다가는 피하려고 애를 쓰는 바로 그곳으로 빠지고 만다. 예, 즉각적인 키퍼 테스트. 두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넷플릭스에서는 두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첫째는 즉각적인 키퍼 테스트 프롬프트다. 마르다와 데리카 같은 걱정을 가진 직원에게는 가능한 한 빨리 이런 절차를 활용하라고 권한다. 그러면 상황은 어김없이 좋아진다. 상사와 1대1로 말할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묻는 것이다. 제가 일을 그만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저를 붙잡으실 건가요? 상사의 답을 들으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실리콘밸리 사무실의 선임 툴 엔지니어인 크리스 캐리는 주기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진다. 상사에게 즉각적인 키퍼 테스트 질문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답변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상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을 놓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경우죠. 이런 답을 들으면 그동안 잠을 설치게 만들었던 두려움이 말끔히 사라질 것입니다. 둘째, 상사가 명백하게 답변하지는 않지만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분명한 피드백을 주는 경우입니다. 이 역시 당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이니 나쁘지 않죠. 셋째, 상사가 당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기색이 없어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괜히 쓸데없는 질문을 한 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질문으로 인해 당신의 상사는 그동안 딱히 생각해보지 않았던 당신의 부정적 측면을 진지하게 따져보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걱정되겠죠. 하지만 이 역시 좋은 일입니다. 이를 계기로 지금 하는 일이 당신의 능력에 맞는지 확실히 따져볼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아침 느닷없이 회사를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크리스는 넷플릭스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매년 11월에 즉각적인 키퍼 테스트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는 것은 정말 싫었으니까. 저는 프로그래머입니다. 코드를 짤 때 가장 행복해요. 넷플릭스에서 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코드를 짜느라 제 생활은 일단 뒷전입니다. 어느 날 상사인 폴에게 물었어요. 팀장님, 제가 일을 그만둔다고 한다면 저를 붙잡으실 건가요? 그는 당연하다며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주 흡족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프로젝트를 인계받았는데 역시 코드를 짜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넷플릭스에는 제가 개발하고 있는 툴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있었어요. 폴은 제게 내부 사용자들과 집중 집단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해보라고 제안했죠. 그러나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데는 서툴렀기 때문에 미팅을 갖는 대신 제 직관에 의존하여 제품을 개발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11월이 됐습니다. 저는 폴에게 다시 즉각적인 키퍼 테스트 질문했죠. 이번에는 대답이 조금 시원치 않더군요. 글쎄, 크리스, 당신을 좀 잡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에 하던 그 일을 다시 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주특기니까. 하지만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면 우리 내부 사용자와 의견을 더 많이 주고받아야 할 겁니다. 집중 진단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
를 직접 주도하면서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안전지대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것을 당신이 잘 해낼지 모르겠네요. 더는 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작업도 열심히 하고 온라인으로 프레젠테이션 수업도 들은 후 이웃들을 모아놓고 연습도 했죠. 넷플릭스에서 처음 프레젠테이션 하는 날 아침 6시 일어나 4시간 동안 외발 자전거를 탄 다음 샤워를 하고 11시에 출근해 곧바로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1차 목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떠나지 않는 걱정거리를 덜어내고 더 이런 일로 초조해하지 않는 것. 집중 인터뷰에서도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시간을 가능하면 짧게 줄이고자 사전 토론 동영상 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지금은 5월이지만 저는 다시 즉각적인 키퍼 테스트를 하기로 했어요. 제 자리가 정말로 안전한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죠. 저를 붙잡으실 건가요? 폴에게 물었습니다. 폴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90% 부분에서 아주 탁월했어요. 혁신적이고 신중한 데다 또 열심히 했죠. 나머지 10%는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내부 사용자들과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계속해 나가길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은 최고 수준입니다. 당신이 나간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붙잡을 겁니다. 크리스는 상사에게 3번 질문했고 그때마다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 첫 번째 답변을 듣고는 기분이 좋았지만 부가가치는 없었다. 두 번째 답변을 듣고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세 번째 답변을 듣고는 그동안의 노력에 보람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아까 이제 PIP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예. 미국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어떤 직원을 내보내기로 마음먹으면 성과 향상 계획서, Performance Improvement Plan 라는 것을 제출하게 한다. 다시 말해 그를 내보내기로 한 매니저는 몇 달 동안 그 직원과 매주 토론을 벌여 그 내용을 기록하고 그가 피드백을 받았음에도 만족할 만큼 개선된 부분이 없다는 것을 기록으로 입증해야 한다. 사실 PIP를 해도 몇 주 동안에 해당 직원의 업무 능력이 향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PIP는 그저 해고를 지연시킬 뿐이다. PIP를 구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첫째는 직원이 상호 발전적인 피드백이나 업무 능력을 향상할 기회도 받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봉변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넷플릭스에는 솔직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매일 피드백이라는 부담을 안고 생활한다. 따라서 해고될 사람은 그 전에 이미 업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개선해야 될 사항을 주기적으로 들었을 것이다. PIP를 고안한 두 번째 이유는 기업이 소송에 휘말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직원을 채용할 때 나중에 후한 퇴직금을 받으려면 회사를 상대로 고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약정에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거의 모두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적지 않은 돈을 받고 다음 일자리를 찾는 데 집중할 수 있다. PIP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 누군가를 4개월짜리 PIP에 투입하면 그 4개월 동안 자격 미달자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하고 그의 직속 상사와 인사팀은 그 과정을 시행하고 기록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길고 지루한 PIP에 자본을 쏟아붓기보다 그 돈을 나가는 사람에게 퇴직금으로 내주면서 일이 이렇게 되어 유감스럽지만 다음에 하는 일은 잘 되길 바란다고 말해주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냥 그렇게 이제 쿨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넷플릭스의 그 퇴직률이 어떤지 이거를 한번 이제 조사하는 게 있는데요. 대부분의 회사는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새 직원을 찾아내고 훈련하는데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찾느니 현재 인원을 유지하는 편이 여러 면에서 좋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리드는 이직률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새로운 인원을 대체하는 비용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각 직책에 적합한 인재를 안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총계를 내보자. 이처럼 키퍼 테스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넷플릭스는 매년 얼마나 많은 직원을 내보내고 있을까? 인적자원관리협회 Societ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에 발표한 인적자본 벤치마킹 보고서 휴먼 캐피탈 벤치마킹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미국 기업의 연평균 이직률은 직원이 자진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자발적 이직이 약 12%, 해고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이 6%로 연평균 총 이직률이 18%에 이른다. 우리의 관심사인 테크놀로지 분야의 연평균 이직률은 13% 정도이고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는 11%이다. 같은 기간에 넷플릭스의 자발적 이직률은 꾸준히 3, 4%를 유지해왔다. 이는 평균 1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로 넷플릭스를 떠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이다. 그리고 비자발적 이직률은 8%로 평균 6%에 비해 넷플릭스에서 2%가 더 해고되는 셈이다. 결국 넷플릭스의 전체 연간 이직률은 11에서 12%다. 이 분야의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결론적으로 넷플릭스의 매니저들이 포기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키퍼 테스트는 넷플릭스의 인재 밀도를
다른 조직에 보기 어려운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고요. 직원들이 실제로 그 직책에 최고로 적합한 사람인지 주기적으로 신중히 판단한 뒤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교체한다면 조직 전체 성과는 새로운 수준으로 크게 치솟았다. 그래서 이제 키퍼 테스트를 끝냈다. 축하한다. 자유와 책임의 문화를 위해서 이제는 회사는 확실한 베스트 플레이어들을 확보했다. 경쟁사들이 모두 부러워한다. 인재 밀도가 높으니 회사는 당연히 성장할 것이다. 새로 입사한 사람들이 회사의 업무 처리 방식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넷플릭스가 성장을 거듭하면서 우리는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반인 솔직한 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특히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솔직함은 치과에 가는 것과 같다. 많은 사람이 치과에 가기를 꺼린다. 다음 장에서는 사무실의 솔직한 문화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간단한 전술을 살펴보겠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번 강의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3단계 키퍼 테스트로 인재 밀도를 극대화한다. 피드백 서클을 만들어 솔직성을 극대화한다. 통제가 아닌 맥락으로 리드하여 대부분의 통제를 제거한다. 이거고요. 예. 우리 첫 번째 부분에 대한 걸 봤고 다음 영상에서는 피드백 서클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